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ES 2021을 통해 있는 IT 트렌드, 오늘 강의를 맡은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이인묵입니다. 계속해서 매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현재 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트렌드에 대한 것들, 스마트 워크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연수원에서는 IT에 대한 것들하고 트렌드 쪽으로 겸임 교수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것처럼 연애 한 권씩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IT 플러스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는데 오늘 강의와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난 IT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싶은데 볼만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두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이름으로 오디오 클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에 있다 보니까 검색해 보시면 될 거고요. 매일 아침 7시에 전날에 있던 IT 뉴스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제 의견을 담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계속 듣게 되면은 올해 초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시거나 다른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유튜브는 이제 가끔씩 올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카카오 이모티콘이 새로 나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손정희 회장이 얼마 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좀 변할지에 대한 것들을 영상을 담아서 올리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IT 트렌드. 월간 IT 트렌드 한 달에 한 번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드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2018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만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때에는 하루 종일 이야기한다라 그래도 시간이 좀 짧아요. 거기다가 매년 트렌드에 대한 책을 쓰고 있기는 한데 트렌드 책이 나오는 건 1년에 한 번이죠. 근데 IT는 계속 바뀝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파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었던 게 2018년이었습니다. 지금은 IT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IT 플러스의 뜻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IT를 더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는 IT하고 멀어져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요새 가장 큰 화두를 하나 꼽자라고 한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IT를 더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IT 플러스로 바꿨고요. 현재 드림 플러스와 함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강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듣고 계시다가도 중간에 바쁜 일이 생기시거나 나중에 좀 듣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웨비나로 행사를 바꾸면서 지금 영상을 그대로 2주 정도 뒤에는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상 볼 수 있으니까 제 영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영상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돈이 되는 이야기,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 OTT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한 달에 한 꼭지씩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가고서 12월이 되게 되면은 한 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1월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보는 행사가 있죠. 바로 CES. 그 CES 행사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벤터스를 보고 계시는데 중간중간 질문 있으신 것들은 이벤터스 쪽에 질문 올려주시게 되면은 마지막 10분이나 저희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오픈 채팅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은 IT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카카오톡 스캔 카메라 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코드는 2020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 가끔씩 제가 올리고 있는 글들에 대한 것들,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올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조용한 방입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잠깐 놔두도록 하고요. 참여 코드 2020으로 되어져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월간 IT 트렌드를 읽다.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셔도 돼요. 요즘 스마트폰들 바뀐 기능 중에 하나죠. 아이폰도 있고 빅스비도 있으니까 내용 보시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CES에 대한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이때에도 CES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1월 달에 그때 진행했던 걸로는 이제 마지막 오프라인 행사가 됐던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죠. 저희가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줄은 누구도 몰랐었죠. 그렇다 보니까 CES는요, 역대 있는 큰 3개의 IT 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큰 행사를 치는 곳이 됐어요. 작년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드렸고 오늘은 2021년도에 있었었던
2주 전에 끝났었던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자분이 꽤 많으십니다. 저도 CES를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할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은 그래도 요약된 걸 좀 듣고 싶다. 여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앞으로 사업을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We are ready CES라고 하는 이름으로 11일부터 14일 정도까지 이뤘었죠. 그런데 도대체 CES가 뭐냐? 이 약어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해서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ES는 원래 소비자 가전 전시회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1967년도. 67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시작해서 지금도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IT를 엄청 좋아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소비자 가전이니 냉장고, TV, 에어컨 별로 관심이 없는데? 했을 만한 행사였었던 거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었던 겁니다. 세계 3대 IT 전시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죠? 처음 시작이 CES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CES에 주목하는 이유는 올해 대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발표하는지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걸 보고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 그들의 시각이 도대체 뭐냐? 한 해를 가늠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WC라고 하는 행사,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행사, 모바일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행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어져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로 연기가 됐죠. 그때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은 MWC도 디지털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IFA라고 하는 행사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10월에 끝나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전시회이고 앞으로도 나머지 두 개에 대한 이야기도 더 전해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CES 다뤘던 제품들, 역대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TV까지 다루고 캠코더가 다루고 VCR이 있었었고 아득한 옛날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또 매력적인 행사가 되기 시작했느냐? 2011년이죠. 2011년부터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014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IoT, 모든 상호로 연결지자, 스마트홈, 커넥트카, 자동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CES인데 TV하고 자동차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었던 거였었죠. 집은 제2의, 자동차는 제2의 집이다. 이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에 자율주행차, 그리고 2018년도에 구글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 롤러블. 롤러블? 올해 아닌가요? 롤러블 폰? 아니죠. 롤러블 TV. LG에서 둘둘 말려서 밑에서부터 없었던 TV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들, 이것들을 만들어냈던 것들, 변화와 혁신의 시작점을 항상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를 잠깐 봐볼게요. 지금 거의 1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도 바로 이때 우리는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2020년에 어디에 주목을 했었느냐? 데이터 에이지라는 얘기와 함께 5G,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 헬스케어, 재난 대응 기술, 로봇 기술에 대한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매력적인 제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삼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경험의 시대가 왔다.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작년이에요. 중심에 사람을 놓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삼성이 보여줬었던 매력적인 제품 중에 얘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테니스 공처럼 생겼었죠? 부르면은 불러오면서 나를 졸졸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볼리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었습니다. 집에 두고서 쓸 수 있는 홈 로봇,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이었는데 얘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침에 주인이 자고 있으면은 커튼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고 음악을 틀어주고 요가라고 했으면은 뒤에서 모습을 찍어서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주인이 집을 비웠었을 때 강아지가 놀다가 사고치게 되면은 로봇 청소기를 깨워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반려동물을 관리까지 해주는 녀석이었었어요. 이게 정말 빨리 나왔으면 하고 기대했었는데 당시에 그러면은 이 로봇의 금액이 얼마냐?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었습니다. 프리미엄 냉장고 한 대 가격일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관심을 받았었죠. 니온. 인공지능이죠. 이거 역시도 삼성에서 만들어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지능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인간을 더 많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디지털 휴먼의 시대가 왔다 라고 나왔었던 게 니온이었어요. 올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 역시도 2020년 초를 화려하게 장식했었죠. 사실 저한테는 CES 작년 걸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현대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만큼 현대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좀 달랐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었다. 더 스마트한 자동차를 만들었다. 더 예쁜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안 들어갔었어요. 더 큰 비전을 보였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얘기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이런 거다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와 같은 것들, 목적형 모빌리티, 컨테이너와 같은 것들이 지금 지상을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일 수 있는 허브, 이렇게 보여줬었던 게 작년이었어요. 물론 1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같이 협업을 했었던 우버 쪽에서 항공택시 사업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불투명해졌고 현대그룹 쪽에서는 다른 것들을 좀 찾고 있긴 할 겁니다. 이게 작년의 모습. 자, 비슷하게 스마트 시티를 얘기했던 회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도요타였죠. 도요타에서는 여기도 멋지게 시티를 보여줬어요. MCT, 우분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하가 강조됐었습니다. 지상에 차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차들은 조금만 다니고 지하를 통해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물류 택시들이, 물류 자동차들이 지상을 누빌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이 두 가지 선언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이거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델타.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정말 놀랐었어요. 평행현실. 티켓을 가지고서 델타항공에서 이야기했던 건 뭐였냐면 딱 쳐다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사람에 맞는 한국어로 안내가 나오고 일본 분들한테는 일본어로 나오고 영미권에 있는 분들은 영어로 나오는 것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너무 놀라웠던 기술이었었죠. 자, 마지막으로 OTT의 시대가 되면서 제일 주목받았던 거 퀴비였었습니다. 퀴비. 화려했었죠. 시작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많은 광고비를 가지고서 스티븐 스필버그까지 참여를 하면서 완벽하게 다른 경험을 선사해주겠다.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기억나시죠? 세로 화면으로 돌리게 되면은 세로 화면에 맞춤 영상이 나오고 가로로 돌리게 되면은 가로 모드로 나오고 밤에 보게 되면 공포 영화를 볼 수 있고 그 공포 영화는 낮에는 못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되었었죠. 어떻게 됐죠? 문 닫았죠. 아쉽게도.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다. 도대체 왜 실패하게 됐느냐? 그 얘기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멈췄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보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퀴비 같은 경우에는 큰 TV랑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실 때 집에 갈 땐 내 조그마한 스마트폰으로 보지만 집에 가면 큰 걸로 보셔야 되잖아요. 이 차이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CES는 컨셉이죠. CES라고 하는 거는 많은 기업들이 자,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가 이걸 만들 거다. 우리가 보는 미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걸 만들어 갈 겁니다. 혹은 어떤 제품들은요. 몇 년 후에 나올 거라고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약간의 블러핑이 좀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CES였어요. 재미도 있었죠. 올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오프라인으로 잘 진행을 하고 나서 선두에 있었는데 디지털로 전환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고민했던 CES는 올 디지털을 선언했어요. 모든 행사를 디지털로 진행을 하겠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보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CES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CES에서 직접 올린 채널이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유명한 키노트 연사들의 연설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걸 보셔서 한 해를 지켜보는 데에도 도움 받으셔도 되겠죠. 아쉬운 거는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 시점이 4만 명밖에 아직 안 되긴 했었어요. CES도 고민이 많겠죠. 자, 올 디지털과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설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나머지 시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올 디지털. 의미를 좀 보죠.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됐고 1967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거의 50년 만에 첫 번째로 디지털 행사를 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 혁신이자 디지털 변환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오래된 점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기업일수록, 오래된 대기업일수록 디지털로 터닝하기가,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CES는 이번에 그걸 한번 해봤었던 거예요. 참여 기업은 1950개의 기업, 국가는 130개 기업입니다. 국가는 130곳입니다. 중국 기업이 200곳이 참여를 했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1368곳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미국 기업은요 560곳입니다. 여기도 줄었어요. 국내 기업은 345곳. 작년에 390이었는데 345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많이 줄지 않았네요. 중국이 줄어든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트럼프하고도 계속 사이가 안 좋았었죠. 화웨이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엔 아예 CES에 출전을 안 하게 됐어요. 점점 중국은 자체적인 행사로 많이 바꿨습니다. 화웨이가 빠진 게 좀 컸었죠. 매년 화웨이가 오프라인 쪽에서 보더라도 화려할 정도로 세션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웨이는 전면 불참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때에는 이렇게 크게 열려요. 자, 코엑스 100이라고 쏘는 거 코엑스 100배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시장에 가게 되면 코엑스만 가더라도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는 큰 곳 3곳이 있기 때문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세션을 찾아서 뛰어가는 것들. 가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잠깐 가서 다른 세션을 본다라든지. 그래서 정말 뭔가를 배우러 가는 사람들, IT를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알리고 싶은 게 많으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행사였었죠. 그러니까 3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참가를 이번에 하셨던 기업도 있고 아니셨던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참여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용 절감은 확실하게 됐습니다. 최대 50% 정도까지 비용 절감이 됐다라고 하는 곳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길래 50%까지 절감이 되지? 일단 항공료. 비행기 값이 들지 않죠. 행사를 진행을 하면은 행사 진행해서 아시겠지만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먼저 가야 됩니다. 미리 가서 미리 체류하고 사전 시뮬레이션도 좀 해야 되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만 가나요? 물건이 가야 되죠. 제품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스마트 TV 이런 것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로 몇 번 날라댑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지 않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숙소 문제도 없어지게 됐죠. 집에서 편하게 보면 되니까. 참가? 미리 했었던 영상을 보여주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인 세이브도 상당히 괜찮았었던 겁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는요. 관람객들 입장이죠. 확실한 건 비용 절감. CES가 행사 규모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10만 원 남짓 비싸게 되면 나중에 이제 등록하게 되면 뒤로 가면 비싸지만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한 거는 역시 숙소 문제예요. 그리고 항공권에 대한 것들. 근데 그게 해결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세션에서 유명한 섹션을 가서 내가 저걸 보고 싶다. 삼성 걸 지켜보고 싶어. 사람들 줄 서야 되잖아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확인하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세션만 듣는 것들도 가능했었죠. 맞춤화가 가능했다.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득이었었고 그래서 참여해서 돈을 내고 난 다음에 편하게 보셨던 분들이 훨씬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최 측의 입장은요? 주최 측의 입장에서도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장점, 비용 절감입니다. 호텔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에 대한 것들, 장소 비용. 이것만 줄이더라도 수익이 나죠. 두 번째가 연사에 대한 것들이고요. 이게 좀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니죠. 제가 행사장의 크기를 보여드렸었던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선 라스베가스 입장에서 관광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했죠. 3억 5천만 달러 정도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4천억 정도. 호텔 숙박비가 이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하루 1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10만 원대로 떨어졌다. 자, 기업들만 하더라도요. 참가비 감소하는 거죠. 기업들은 이득이 되고 4,500곳이 참가했다고 가정했었을 때 약 400억 정도를 작년에 집행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기 하거니와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올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CES가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자, 더 큰 단점이 나왔습니다. 인사이트가 없다. 우연한 발견이 없는 거예요. 삼성 TV를 보러 가는 동안에 LG의 홈을 보러 가는 동안에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가서 이게 뭐야? 보면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명함도 좀 교환을 해야 되고 나중에 거기서 봤으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좀 연락을 하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오프라인에 우리가 가는 이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만져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모든 걸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잘 만든 영상인지 영상 기술이 워낙에 좋으니까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렇게 하겠다는 컨셉인지 아니 정말 만든 건지 완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상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컨벤션에서 줄을 서듯이 인기 있는 영상에는 로딩이 좀 느려지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됐었죠. 이게 대표적인 문제였었죠. 가운데 멋있는 거 있죠. 우리 아까 롤러블 얘기했었죠. LG의 자랑. 롤러블 TV. 야, 이거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LG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예, 중국의 스카이버스라는 곳에서 자기네들 광고하는 OLED에 지금 LG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기도 했었죠. 사진까지 훔쳐다 썼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공식적으로 이 다음에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뭔가를 보여주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남들이 가져갈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들, 그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올 디지털의 의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계는 분명합니다. 온라인으로 100% 진행되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CES 측에서도 2022년도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참가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도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을 한번 나가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판로가 주어지게 돼 있고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것들만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접속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죠. 대신에 대기업은 무조건 참여를 해야겠죠. 대기업들은 화려하게 한번 보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 LG 같은 경우에 둘이서 TV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내년에는 오프라인은 분명히 들어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디어가 같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주요 키워드, 제가 관심 있었던 키워드를 몇 개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 CES에서는 주최 측인 CES 쪽에서는 총 6가지의 키워드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 스마트 시티, 5G의 연결성,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세션을 훑어보고 나서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마트 카에 대한 것들과 전기차와 연결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요. 스마트 시티라는 설명에서는 5G가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도시가 이동이 멈췄어요.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집의 재발견에 더 많은 초점이 좀 맞춰진 것 같아요. 스마트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5G, 결국 연결의 중심점에서는 확실하게 내렸었던 정의는 올해부터는 5G다. 로봇,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서비스 로봇과 홈 로봇이 예전보다 더 많이 대두가 됐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서는 핵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IT 회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이나 AMD나 아니면 이번에 CES 행사를 총괄해서 맡았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쏠리게 됐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한다면 CES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CES 측에서 얘기한 키 트렌드고요.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에 포커스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키워드는 9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디테일이 됐다는 것들. 키노트는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키노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좀 보고 초개인화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쓰일 것인가. 헬스케어에 대한 것들, VR과 AR, 가상현실이 더 많이 언급이 된 거. 자동차. CES가 소비자 가전에서 앞에 있는 C가 카가 됐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는 두각을 드러냈는데 그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갔네요. ESG, 로봇.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초개인화. 이 세션이 한 기업들이 모든 것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리는 내용하고 뒤에서 이야기 드리는 콘텐츠들이 몇 가지는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 나름대로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개인화 맞춤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벤트스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실 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당신한테 맞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알고리즘 방식으로 해서 누가 더 많은 개인화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게 키가 될 텐데요. 초개인화에서 이번에 언급된 거는 마이쇼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뭐부터 봐야 되지? 당신의 관심사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 여기를 뒷받침했었던 기술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인공지능과 팀즈라고 하는 협업 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었죠.
근데 이거를 제일 잘 보여준 회사는 아무래도 삼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은 정말 이번 CES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쇼처럼 잘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자, 초개인화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해 놨던 거는 비스포크 냉장고죠. 이번에 나왔던 거는 4개의 문 4개다. 내가 원하는 색깔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냉장고 문 바꾸는 게 뭐가 어려운가요? 어려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신한테 맞춰져 있다. 개인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게 이번 코로나 사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온 겁니다. 색상과 타일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바꾼 게 있잖아요. TV를 보는데 TV가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았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TV로 바꿉니다. 이왕이면 큰 사이즈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소파도 좀 낡은 것 같고요. 침대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더라도 바꾸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소비에 초점을 맞춰서 집이라고 하는 거에서 개인화를 해서 퍼뜨렸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도 냉장고에 같이 언급이 됐었는데 냉장고에 디스펜서와 오토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2가지 방식으로 정수가 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재료에 따라서 5가지 모드를 제공을 해주죠. 플렉스 존이라고 부르던데 플렉스가 이럴 때 쓰는 뜻은 아닐 텐데 플렉스 존이라고 했던 것들 맞춤형으로 자주 쓰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보관해라. 이것도 괜찮았던 서비스였던 것 같고요. 스마트 띵스 쿠킹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쿠킹, 요리를 하는 거죠. 당신이 뭔가 드시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퍼스널라이즈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폰에서 조리법을 보고 나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시 월요일에 추천하는 식단, 화요일에 추천하는 식단 이런 게 있다라면 터치를 한번 해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가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했었던 요리 재료가 담겨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 아예 밀키트를 보내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중심을 바꿔버리는 거죠. 주방이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주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냉장고라는 걸 통해서 개인의 욕구가 외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으로 보는 걸 역시 개인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2번째, 헬스에 대한 것도 볼만했습니다. 삼성 헬스. 삼성 헬스라는 거는 삼성 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기능이고 우리가 보통 헬스라고 하는 거 건강, 운동을 생각할 때에는 웨어러블까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개인에 초점화되어져 있는. 근데 지금은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으로 넓힌 겁니다. 개인이라는 개념을 집으로 넓히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을 하는 일들이 당연히 많아졌죠.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고 자세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이래서 등장한 게 그렇다면 스마트 TV를 통해서 스마트 트레이닝을 받으면 된다. 자, 위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오른쪽이 자신의 모습이고 왼쪽이 선생님의 모습이죠. 트레이너가 하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점수도 올라가고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헬스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증강현실 안경이 같이 나왔었어요. AR 고글을 쓰고 웨어러블 슈트를 입고 나서 그걸 따라서 운동하면 된다. 어려운 일이죠. 안경에 땀도 차고 돈도 비쌀 거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게이미피케이션처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는 기술로 바뀌게 돼 있죠. 보다 현실적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릴 거예요. 보다 현실적이 된 겁니다. 이번엔 아모레퍼시픽도 뭐 계속 참가하고 있었지만은 좀 더 주목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리팩토리 바이 컬러 테일러라는 걸 만들었었죠. 자, 인공지능 방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톤을 좀 확인을 하고 그것하고 적합한 색상을 추천해 주는 것들. 재밌던 거는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추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맞는 것들을 즉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하는 것들. 뭔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주죠. LG도 빠질 수 없겠죠? 냉장고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냉장고에 대한 걸 보게 되면요. 일단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비추는 겁니다. 냉장고가 카메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식재료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유통기한까지 한번 확인을 해줘요. 당연한 일이지만 냉장고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나랑 같이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다가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다. 뭐 디자인은 좀 더 바뀌었으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9가지를 찾았었고 이 중에 양배추는 이 정도가 있고 비비고가 들어있네요. 소스에 대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럼 또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추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당신한테는 지금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당신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한다면 이걸 드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에 저녁 때 뭐 술이 과한 것 같은데 안주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레시피를 추천을 하고 식품을 제안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달이 오는 거죠. 이것도 뭐냐? 혼자 못합니다. LG전자에서 이번에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랑 같이 손을 잡고 나서 레시피기라고 하는 서비스들로 진출해서 나아가는 거죠. 집이라는 공간에서 개인 맞춤화 공간에서 여러 가지를 연결짓기 시작한다. 키노트 몇 가지를 봐볼게요. 키노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봤을 거는 제가 좀 지켜본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좀 강조했었던 게 보안 이슈에 대한 것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멘트가 몇 가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기본권도 훼손할 수 있다. 기술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거 뭐 양날의 검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하나 더 봐볼까요? 기술에 양심이 없다. 이렇게 번역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던데 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는가에는 온전하게 우리들의 책임,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든 기술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헌이 된다. 세계에 이득이 된다. 월드를 강조하기 시작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었던 해킹 사건이 있었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솔라윈즈라는 곳. 여기가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게 지금 한 곳이 아니라 기업 전체적으로 많이 좀 퍼져나갔어요. 네트워크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지금 제일 많이 의심받고 있는 건 러시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것 때문에 뭐 제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얘기했던 거죠. 자,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항시적으로 항상 데이터의 공유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됐었어요.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자. 그럼 보안 문제가 있을 텐데 보안에 대한 것들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같이 공조하자는 이야기를 좀 던졌었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IoT에 대한 것들. 지금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서 재택을 하시면서 원격 근무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원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해킹에 대한 노출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제로 끌고 온 것 같습니다. 5G. 네. CES에서 5G를 키워드로 내세웠을 만큼 아예 키노트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했죠. 버라이즌이 나왔죠. 버라이즌은 시간을 좀 돌려서 보게 되면은 자칫 잘못했으면은 우리나라가 5G 첫 번째 상용화가 아니라 버라이즌이 먼저 할 뻔했었죠. 밤에 첩보 작전 하듯이 밤 11시 정도에 개통이 이루어졌었죠. 그때 당시에. 자, 바로 그 버라이즌입니다. 버라이즌이 이번에 5G를 들고 나온 거는 이제는 확실하게 밀만한 시기가 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몇 가지를 보였습니다. 체인징 게임이라고 있어요. 5G는 앞으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5G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자.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왔죠. NFL.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앱에 아예 탑재를 시킨다. 버라이즌 5G 슈퍼 스테디움 익스피리언스. 이걸 통하게 되면 최대 7개의 다른 카메라 앵글로다가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고 한 번만 터치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관람객들은 원하는 것들만 보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랑 협의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디지털화를 시킬 거다. 그래서 편안하게 어디에서든지 간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얘기 하나. 또 나왔던 거는 블랙 퓨마스라고 하는 그룹이죠. 이 그룹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재밌던 거는 모션 캡처였었습니다. 동작을 모션 캡처를 해서 AR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었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또 한 가지는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있죠. 5G로 되어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그 중계되는 것들을 관람을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을 360도로 해서 볼 수 있는 걸로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은 연결이 좀 끊겨 있는 것 같아요. 5G QR코드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겠다 보여줬었던 게 버라이즌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 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 KT라든지 SKT라든지 KT는 이미 위즈파크 야구장에 5G 스튜디움 구축을 완료했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구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글 아트 앤 컬처.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미 구글은 박물관들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들 혹은 뭐 모나리자를 본다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나라도 몇 군데 참여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들은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키노트는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모델 변화다. 버라이즌이 자기들이 이제는 조금 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 싶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꾸준히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통신사는 더 이상 우리가 내는 통신 요금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잖아요. 지금 5G 요금제도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 다음에 먹거리는 뭐가 있지? 근데 오히려 게임 체인저라는 위치에서는 결국 스마트 시티,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디지털 장비들, 결국에 IoT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장악하는 곳들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SKT, KT, LG U+, 당연히 얘기했지만은 계속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영업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요. 이에서 안 볼 수 없죠. 모두를 위한 일상, 더 나은 일상을 얘기했죠. 예, 삼성이죠. 삼성의 올해 슬로건이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대로 작년에 이거 했었잖아요. 경험의 시대, 개인의 초점을 맞춘다. 근데 이제는 우린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뉴가 아닌 better, 조금 더 나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씩 봐보죠. 삼성 키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편의 영화처럼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많이 줬었어요. 특히 재밌었던 거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키노트 전에 이거 올랐었죠. CS 얘기하기 전에 삼성에서 만들었던 짤막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플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에서 말도 안 되는 제품, 신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계인 기술이다. 또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근데 그거를 아예 재밌는 코믹 영상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진짜 외계인을 가두고 나서 개발을 시키고 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삼성의 기조, 색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구나. 뭔가 좀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많이 빼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와겠구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생각이 많았었던 게 이번에 CES였었죠. 저는 이번 행사에서 단 하나 중요한 장표를 전 기업 다 통틀어서요. 꼽으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홈. 집이죠, 결국에. 집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 삼성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주변인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은 뭐가 있을까? 집과 집에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커스터마이징 되어져 있다면 어떨까? 여기서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이 여기서 출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기업들 사실은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시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우리는 각각의 개인한테 더 많이, 더 빠르게 다가가는 삶이 됐으니까요.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큰 관심사는 아니라서 많이 빼놓긴 했는데 이거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LED TV, 화질이 좋아졌다. 이거는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매년 좋아지고 있어요. 대신에 기능이 들어갔던 거는 커스터마이징. 자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져 있다. 넷플릭스 보실 때 맨 밑에 있다고 한다면 좀 위로 올리는 것들. 자, 인공지능을 통한 수어가 자동 확대가 된다는 것들,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보인다라고 한다든지, 원한다면 나의 모습들을 화면에 바로 비춰갖고 집에 있는 TV 자체를 원격 회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라든지, 다중 출력 오디오 기능, 스피커랑 헤드폰 동시에 출력해서 저청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시청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전제품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대로 나왔죠. 비스포크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정수기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자, LG가 보죠. LG의 올해 슬로건은 Life is on이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돼야 되죠.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되고요. 그 LG는 아예 별도 사이트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그 LG에서도 강조했었던 게 Make yourself at home입니다. 집을 계속 강조했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더 많은 것들을 하자. 그래서 사이트가 4개가 등장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사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나시면서 구글 링으로다가요, Life is on이라든지 LG CES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LG에서 만들어놨던 영상들, 소개하는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가시면 좀 복잡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어떤 사이트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제품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LG에서 제일 주목을 받았던 건 역시 이분이었죠.
이분께서 다음에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해줬었죠. 로봇을 소개했었습니다. 살균 로봇에 대한 것들. 살균 로봇은 로봇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분이 누구냐? 인플루언서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꽤 유명하죠. 이런 사진들을 올립니다. 가수에다가 자기가 작곡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셀카도 찍어서 올리시는 전형적인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징은 레아라는 이름 자체가 미래에서 온 아이라는 뜻으로 다 만든 거죠. 가상인물이죠.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설정값이 들어간 거죠. 이 친구는 23살 여성이시고,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인플루언서. 2020년도 5월 달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셔갖고 레아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팔로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올라온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은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한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 점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셜 인플루언스를 고용하는 걸 넘어서서 가상의 인플루언스를 직접 만들어내는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목소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로 다 설명을 잘해요. 이것도 설정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런던에 살았다라든지 설정을 준 거죠. 분이 설명을 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또 나왔네요. 니온. 삼성의 니온이라는 디지털 휴먼에 쓰일 수 있는 부분들도 이쪽에 더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까 시작 서두에서 CS 이번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영상으로다가 어떤 제품의 소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이쪽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연예인을 쓰는 이유는요, 인플루언서 쓰는 이유는 그분들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인플루언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는데? 라는 관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죠. KFC도 가지고 있죠. KFC 하면 원래 할아버지잖아요. 샌더슨 대령님. 근데 이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죠. 근육질의 남자분. 돈 많은 부자. 왼쪽에 있는 모습은 매장 중에 하나를 가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라는 합성 사진으로 만들어서 올린 거죠. 누가 봐도 합성이 약간 티가 나요. 티가 안 나는 것들도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은 재밌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게 되면요 익숙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돼서 익숙해졌던 버추얼 캐릭터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만난다면 페이스북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죠. 영화 레디 플레이어 1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페이스북이고, 작년 8월부터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었죠. 물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오큘러스를 쓰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만 하는 베타인데, 내가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 진짜 만났어요. 엄청 반갑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미리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해진 이유. 이 얘기가 나왔죠.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에 올릴 만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기업들이 선점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점점 소셜 인플루언스를 직접 만드는 곳들이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롤러블 빠질 수 없겠죠. 레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나서 나왔었던 게 롤러블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 거였어요. 드디어 롤러블 폰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LG에서 등장시켰죠. 근데 그 전부터 약간 낌새가 이상하더니만 티저 영상이 조금 더 정확한 티저 영상으로만 나오고, 재원이라든지 언제 나온다라든지 가격이 얼마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한 장면만 나왔어요. 영상을 보고 있다가 화면이 쓱 줄어드는 거, 딱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 크기구나 라고 짐작만 할 수 있도록 약간 아쉽습니다. 이 아쉬움, 다른 회사들이 등장했네요. 중국 회사들이 또 뛰어들었잖아요.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폴더블 폰들이 나왔을 때에도 그때도 로열이라는 회사라든지 중국에 있는 회사들도 화웨이도 그렇고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TCL에서 6.7인치짜리 티저 영상을 보여줬어요. 비슷하네요. LG 모습하고요. LG께 더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여성분께서 앉아있다가 커피 한잔 마시다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다시 또 이동할 때에는 컴팩트하게 사이즈로 접어서 핸드백에 놓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나와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대놓고 만들었구나 싶은 게 이었었죠. 원래 LG의 롤러블 폰을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상소문폰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상소문이라 했었죠. 돌돌 말려있는 두루마기를 쫙 핀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TCL에서 이번에 영상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갔었을 때 가방에서 백팩에서 꺼내는 거예요. 백팩에서 돌돌 말려있는 디스플레이를 꺼내고 난 다음에 쫙 펼친다. 17인치를 들고 다닌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CES는 컨셉이죠.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선언을 보여주는 거겠죠.